네, 안녕하세요. 카미입니다. 오랜만에 책 리뷰 영상으로 돌아왔어요. 음, 이번에 노벨상을 수상한 이제 작가님의 책이죠. 채식주의자, 베지테리언. 요 채식주의자 장편 소설을 제가 얼마 전에 사서분께서 저한테 이 책이 들어왔다라고 개인적으로 귀띔을 해주시면서 빌려가라 하신 거죠. 이제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왜냐면 요새 무슨 요 책 거의 이제 빌리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도서관에서도 그렇고 뭐. 근데 저한테 말씀해 주시길래 낼름 가서 빌렸습니다. 원래는 좀 이 책이 좀 다크하다는 썰이 있길래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읽다가 보니까 아 이래서 노벨상을 이분께서 받았겠구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 개인의 뭐 참 뭐 소박한 리뷰이지만 이 채식주의자 한강님께서 쓰신 채식주의자 장편 소설에 대한 나름의 소박한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채식주의자라는 요 책은 요 책은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요. 일단 이게 거의 이게 좀 옛날 버전이죠. 도서관에 있는 책이기 때문에 다소 좀 올드한 220페이지 정도. 뭐 뒤에 해설이 좀 있긴 한데요. 220페이지 정도고 여기 보면은 여백이 많아요. 그쵸? 여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금방 읽으실 수 있어요. 저도 이거 한 3시간, 4시간, 3, 4시간 만에 후딱 읽은 책이에요. 이번에 주말에 시작해서 금방 읽은 그냥 우리 출퇴근 대중교통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루 안에도 좀 책 빨리 읽으시는 분들은 출퇴근하시면서 하루나 이틀 정도만 다 읽을 수 있는 부담 없는 분량이고요. 장편 소설, 연작 소설이라고 하길래 되게 좀 기려나 했는데 생각보다 짧아서 다행이었고 이게 또 그도 그럴 것이 뭐든 상대적이잖아. 제가 이 한강님의 채식주의자를 읽기 전에 무라카미 하루키의 그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을 막 다 읽은 참이었어. 그러니까 그게 700 몇십 페이지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한강님의 이 채식주의자 요거 읽으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책이 부담이 없게 느껴진 거죠. 근데 내용 자체만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또 내용의 선호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 받았다고 해서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는 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왜냐면은 이게 문학상을 수상한 책들이 반드시 그러니까 엔터테이닝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꼭 재미있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문학상을 받는 책은 또 그 나름의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게 평범한 사람에서 그 깊은 뜻까진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문학상 받는 책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통속적인 재미와는 다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채식주의자는요, 굉장히 빠르게 읽히는 책이고 술술 읽혀요. 특히 앞에 이게 연작 소설이잖아요. 3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채식주의자, 그리고 몽고반점, 나무불꽃이라는 3개의 짧은 중편 소설들이 이렇게 이어져서 하나의 장편 소설, 이렇게 채식주의자를 이루고 있는데 가장 저 개인적으로는 술술 읽혔던 건 2번째 몽고반점이고요. 그리고 가장 난해했던 게 마지막 나무불꽃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스포가 될 수 있겠지만 결론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말씀 안 드리지만 이 큰 대전제, 채식주의자라는 대전제를 이루고 있는 등장인물들의 3명의 관점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된단 말이지. 첫 번째 채식주의자는 이 주인공 영혜의 전남편, 그러니까 남편의 관점. 2번째는 이 주인공 영혜의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언니의 남편, 친언니의 남편, 그리고 마지막은 친언니의 관점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책을 아마 다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영혜가 어느 날 이제 악몽을 꾸고 난 후로 고기를 먹는 것을 거부하게 되죠. 이제 거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어느 날 멀쩡하던 여자가 고기를 먹기를 거부하면서 남편은 물론이요, 자기 친족, 뭐 언니라던가, 뭐 형부라던가, 부모님,
과의 관계가 다 악화가 되고 결국은 또 스포가 되겠지만, 이게 좀 그 이야기를 직접 읽고 싶은 분들은 직접 읽으세요. 여기서부터 보지 마세요. 이제 나중에는 결국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죠.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스스로를 나무불꽃 그 마지막 중편 소설에서는 스스로를 영혜 주인공이 자신을 나무에 빗대어서 그렇게 미쳐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큰 얼개지. 결국은 남편이랑도 이혼을 하게 되고, 이 몽고 반점이 그 제일 컨트로버셜한 그 약간 조금 그 뭐라 표현해야지, 조금 그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 책을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이 책을 표면적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막 이 무슨 막장 스토리냐, 무슨 형부랑 처제가 막 그렇고 그런 뭐 그렇고 그런 짓 하다가 결국 불륜 뭐 그런 거 그렇고 그런 짓 하다가 가정 풍비박산 나고 정신병원 입원하는 막장 스토리 아니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문학상을 받지 않았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 채식주의자가 제가 알기로는 뭐 별별 그 권위 있는 국제적인 상들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이 한강님이 채식주의자가 그러니까 술술 읽히긴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이제 라이트한 소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벼운 소설은 아니고, 어떤 분들은 너무 끔찍해서 진도가 안 나간다, 막 뒤에까지 못 읽겠다 이런 분들 있거든요. 왜냐면은 채식주의자 그 앞편, 그 중편 소설 채식주의자에 보면은 주인공 영혜가 꿈꾸면서 독백하는 씬이 있어요. 약간 기울임체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엄청 막 피가 흥건하고 막 고기 덩어리의 그 물컹한 질감이며 막 이런 거 저런 거를 막 서술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런 어떤 비릿한 그런 감각을 읽는 이로 하여금 주기 때문에 되게 끝까지 이 책을 읽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특히 마지막 나무불꽃 요 부분은, 그치? 되게 그 음산하고 스산한 정신병원에 이제 이 영혜의 친언니가 면회 가는 그 과정을 쭉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읽기가 다 힘들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다행이기도 한 게, 저 같은 경우는 10대 때 소설을 진짜 많이 읽고 20살 이후로는 소설을 거의 안 읽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다 픽션이고 한데 인생에 도움이 될 게 뭐가 있냐. 픽션 그 소설들이 그냥 실용서 위주로 많이 읽었죠. 내 인생에 실제적으로 적용하시고 도움이 되는 그런 책 위주로 읽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소설을 읽어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죠. 소설을 오랜만에 읽어보니까. 근데 제가 10대 때 읽었던 뭐 세계문학 전집, 민음사에서 나온 세계문학 전집은 진짜 지금도 되게 클래식이라고 생각하고, 번역이 간간이 좀 이상한 버전들이 있긴 해요. 근데 민음사 세계문학 시리즈가 그래도 평타 이상은 하죠. 되게 이제 압축해서 진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세계문학 시리즈들을 쫙 이렇게 냈기 때문에 저는 그 민음사 시리즈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그때 국내 작가들 거 말고 해외 작가들 걸 되게 많이 읽었어요. 그때 일본 작가면 뭐 해외 작가들 걸 엄청 많이 읽었어가지고 진짜 막장 스토리들, 특히 이제 무라카미 류도 읽었죠. 무라카미 하루키뿐만 아니라 무라카미 류도 읽고 하다 보니까 별별 막장 스토리, 별별 그런 뭐라 표현하지, 외설적인 것들 읽다 보니까 솔직히 이 채식주의자에 나오는 그 정도 묘사는 사실 그렇게 끔찍한 축에도 못 낍니다. 사실은 그렇게 엄청 끔찍한 축은 아니고요. 외설적인 부분도 몽고 반점은 이게 외설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이것보다 더한 이야기들도 훨씬 많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앞에 써 있어요. 이렇게 19금으로 이렇게 써 있는 책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한강님의 채식주의자 요 책을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냐, 그냥 문학상을 받은 문학적 완성도가 높은 책을 너무 오랜 시간까지 내가 투자하고 싶진 않고, 그냥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내서 한번 읽어보고 싶다, 나의 문학적 소양을 조금 넓히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나의 문학적 소양을 넓히고 싶은데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고, 한 5시간 정도는 내가 4, 5시간 정도는 나의 이런 지적인 소양을 위해서 투자할 생각이 있다.
요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뭐 엄청 밝고 즐겁고 막 재미있는 그런 스토리를 기대하신다면은 이 한강 작가님의 요 채식주의자는 읽으시면 안 돼요. 이게 일단 그게 다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해피엔딩, 즐거운 이야기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 일단 거리가 멀고, 이 이야기는 사실 폭력에 대한 이야기죠. 뭐 흔히들 이야기하다시피 폭력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인공 영애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뭐 꿈을 꾸면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나는 뭐 고기를 못 먹겠다, 막 끔찍하다, 악몽을 꿀 때 난 고기를 안 먹어야 그 악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하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주변 뭐 남편이며 언니며 주변 엄빠며 이렇게 마찰을 빚어가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 채식주의자를 읽으면서 든 생각은 그겁니다. 남이서 고기를 안 먹든 말든 뭔 상관이지. 약간 이런 생각이야. 근데 보면은 가족들이 고기를 막 억지로 먹이려고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개인에 대한 폭력이 굉장히 알게 모르게 자행이 많이 되는 사회라 생각하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요새는 물리적 폭력이며 언어적 폭력이 많이 줄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인식이 발달하니까. 근데 이제 어떤 종류의 폭력이 남아있냐. 개인의 이런 사상과 가치관, 기호도를 무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장인이니까 아빠죠. 아빠가 막 입을 억지로 얘기해서 막 쑤셔 넣는 장면이 나와요. 고기 같은 거를. 그러니까 그런 게 폭력인 거죠. 왜? 아니 남이서 고기를 먹기 싫으면 싫을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서 막 일장연설을 늘어오는 거지. 뭐 고기를 안 먹으면 기운이 없다느니 뭐 어쩌다느니 이런 거. 저도 제 주변에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채식주의 채식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저도 제 주변에 진짜 찐 채식주의자 엄청 엄격하진 않은데 그래도 채식을 오랫동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비건이죠. 말 그대로 가죽 옷, 가죽 신발, 가죽 가방 이런 거 싹 다 버릴 정도 진짜 찐 자신의 신념을 꽤 오랜 세월 몇 년 이상 이렇게 지켜오고 계신 친한 지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한강님의 이 채식주의자를 읽으면서 제 친한 지인이 떠올랐지, 그치? 근데 그분은 일단 여기 나온 영해처럼 정병은 아니죠. 정신병을 앓고 있진 않고 멀쩡하게 사회생활을 하시고 또 이제 그분 주변에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죠. 그분의 선택, 채식이라는 것을 존중을 하죠. 그게 존중을 하는 것도 그거야. 결국은 내가 채식을 함으로써 남한테 피해를 안 끼쳐야 내가 존중을 받는 거거든. 근데 여기 나온 영해는 주변 인물들이 약간 폭력적인 것도 있긴 한데 본인이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채식을 하면은 본인만 채식을 하면 되는데 이제 그 냄새도 맡기가 싫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한테도 어쩌다 보니까 고기를 이제 안 먹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 또한 폭력적인 처사다라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환절기 감기 걸려서 지금 막 코 막히고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소리 나는 것은.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채식주의자를 이제 빌려서 이제 읽으면서 든 생각이 참 온갖 종류의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소소한 폭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제가 이렇게 깊은 이런 평론 같은 건 못해요. 평범한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 해석들을 내놨겠지만 그냥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이 채식주의자를 해석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폭력과 관련된 이야기죠. 일상에서 자행되는 폭력과 관련된 이야기고 이 주인공 영애가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미쳐가거든요. 그리고 본인을 인간이 아닌 식물에 이제 빗대어서 스스로를 그렇게 정체성을 그렇게 믿고 확립해가는 과정이 쭉 나와. 인간이 아닌 식물로 본인을 이제 자각하고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요 책을 보면서 느낀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통속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책의 그 영혜라는 주인공의 언니죠. 친언니인 뭐였지 이름이? 친언니가 제일 불쌍하지. 왜냐면 남편은 뭐 자기 동생이랑 그렇고 그런 짓 하고 막 예술을 빙자하여 그냥 간음한 거죠. 그쵸? 간음하고 불륜까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또 그렇고 그런 행위를 했지. 예술을 빙자하여. 그리고 남편은 뭐 예술가였던 남편은 결국 그거 발각된 이후에 잠적하고 도망가 버렸지. 여동생은 미쳐서 정신병원 입원했지. 여동생 남편도 몇 년 전에 이혼하고 떠났지. 엄빠는 연로하시고 그냥
고집불통에다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형제들 삼남매한테 조금 이렇게 모질게 대하셨지. 특히 아버지 괴팍하고 폭력적이고 애들 때리고 막 막말하고 이런 아버지. 아무튼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저는 이 주인공 언니가 사실 제일 이 영혜의 언니 친언니가 인혜인가? 몰라. 아무튼 좀 이름이 나왔는데 좀 까먹었어요. 아무튼 이 친언니가 제일 이제 불쌍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뒤치다거리 다 하잖아. 그 남편은 내 여동생이랑 바람나고 갑자기 잠적했으니까 혼자 그 아들, 어린 아들, 아직 그 미취학 아동이죠. 미취학 아동인 아들 하나 자기가 다 건사해야 되지. 그러면서 화장품 가게 뭐 사업체도 이렇게 돌봐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통속적인 관점에서만 보면은 이 채식주의자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제일 불쌍한 인물이 언니지, 그치? 영혜의 친언니가 제일 불쌍해. 아니 돈 버냐고 고생해. 아들 혼자 키워야 돼. 남편은 예술충이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처제랑 자기 여동생이랑 그렇고 그런 짓 하다가 이제 참 그 민망스럽게, 그치? 참 어디 말하기도 참 껄끄러운 그런 짓 하고 갑자기 잠적해버렸지. 여동생 남편은 이혼하고 그냥 자기 갈 길 갔지. 엄빠 그 모양이지. 아무튼 이 채식주의자에서 제일 저는 읽으면서 제일 불쌍한 인물이 이 영혜의 친언니. 마지막에 나무불꽃이 영혜의 친언니의 관점으로 서술이 되는데요. 따옴표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모든 사람의 지문, 그러니까 대사도 평서문으로 이렇게 서술을 하면서 쭉 이어지는데 그런 거죠. 그러면서 참 이게 읽다 보면은 사람이 되게 만족을 모르는 존재고 서로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끊임없이 욕망하면서 그냥 적당한 거에 타협하면서 사는 존재들이구나 싶고요. 저는 이 한강 작가님 여성 작가분이잖아요. 이 한강 작가님이 그 나무불꽃은 이제 여자의 시점에서 쓰여진 거니까 그렇다 치는데 앞에 채식주의자랑 두 번째 몽고반점은 남성의 시점으로 또 쓴 그 중편 소설이란 말이지.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게 이 여성 작가분께서 되게 의외로 남자 심리를 꽤 잘 파악하고 계시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성적인 부분이 이 채식주의자랑 몽고반점에, 특히 몽고반점에 성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죠. 성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래, 저는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인데 이것을 이렇게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실현을 하느냐 아니면은 실현하지 않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 아마 이거 이혼 전문 변호사분들은 이 채식주의자가 그렇게 충격적이시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별별 막장 스토리들을 다 다루시잖아요. 그죠? 이혼 소송 하다 보면은. 그래서 뭐 처제랑 뭐 그렇고 그런 거 뭐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또 그거 하면서 귀여운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뭐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죠. 저는 어쨌든 이 채식주의자 읽으면서 1편 채식주의자는 이 주인공 영애가 어쩌다가 채식을 하게 되었는지 남편 시점으로 쓰여 있고 2편 몽고반점은 이제 그 영애가 슬슬 미쳐가는 과정을 담고 있죠. 그 예술충 그 친언니 남편, 뭐 형부라고 해야 되나? 형부와의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제가 이 몽고반점 읽으면서 든 생각이 참 외설을, 그러니까 포르노그래피라고 하죠. 외설을 이렇게 예술로서 적당히 버무려서 문계에서 이렇게 승화시키면 이것 또한 노벨상 받을 정도의 이야기가 되려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외설을 잘 포장하는 것도 능력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외설을 진짜 노골적으로 그냥 천박하게 드러내면 그냥 포르노그래피인 거고, 여기 두 번째 몽고반점 중편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명분과 스토리라인과 이것저것 살을 붙여서 그려내면은 이게 외설이 아니라 예술로서 승화될 수 있겠구나 라는 또 이 인식도 좀 받았어요. 저는 나무불꽃은 가장 난해하고 좀 어려웠습니다. 저는 마지막이 좀 어려웠고요. 몽고반점이 제일 읽기는 쉬웠고, 되게 몽고반점 요 중편 소설 중간에 있는 게 가장 흡입력도 있고 그냥 생생하게 정말 빨려 들어가듯이 내가 그 상황에 처한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지게끔 쓰셨어요. 총평을 하자면요, 저는 그냥 일반적인 뭐 문학 평론가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문학적 소양을 넓히고 싶은데 큰 시간을 투자하고 싶진 않고 한 4-5시간 정도 투자하고 싶고 그냥 조금 나의 소양 좀 넓히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채식주의자는. 이제 그런 책이고 굉장히 일단 잘 쓴 책이긴 해요. 근데 잘 썼다는 게 뭐 재미있다, 유쾌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문학상 받은 책들은 약간 다크하고 조금 딥한 구석이 있어요. 하나같이. 저도 예전에 그 노벨문학상 받은 책 중에 운명이란 책 그때 2002년인가 3년에 그 받았을 거야.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사춘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노벨문학상 받은 그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그 운명이라는 책 아주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약간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제 그렇지 이제 노벨 문학상 받은 책들이 그런 시대 의식이든 뭐든 약간 다크한 구석이 있습니다. 무겁고 다크한 구석이 있어서 약간 불쾌해질 수 있어요. 읽다 보면은 기분이 안 좋아지고 뭔가 찝찝하고 불쾌해질 수는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어떤 관점으로 읽었냐. 일단 사서분께서 저한테 추천을 해주고, 특별히 빼주시기도 했고, 이거 빨리 들어왔으니까 빌려가요 하면서, 그거 아마 사서분의 그런 권유가 아니었으면은, 굳이 노벨상 받아서 안 읽었을 것 같은데, 아니, 요새 빌리기도 어렵다는데, 그렇게 빼준다는데, 가서 이제 읽었죠. 그것도 그렇고, 저는 이제 창작자의 관점으로 이걸 봤거든요. 왜냐하면 문학상을 받는 작품은 어떤 문체로 쓰여졌나, 어떤 구성과 스토리라인을 갖고 있나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쭉 저는 이 책을 읽었어요. 소비자의 관점이 아니라 생산자의 관점으로 이 책을 읽었는데 오, 역시 그런 생산자의 관점으로 봐도 문체가 탄탄합니다. 일단 문체가 굉장히 탄탄하고요. 비유가 빈틈이 없죠. 그러니까 비유랑 문체가 아주 촘촘하게 빈틈없이 쫙 이어져 있어. 그래서 상은 괜히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이 책을 다 읽으면서 납득했죠. 아, 정말 나의 보잘것없는 창작과 이렇게 대가의 문체는 이야기는 확실히 이런 면에서 너무나도 현격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한테 좋은 조언해 주신 작가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문학 글쓰기, 그러니까 뭐 에세이든 뭐든 간에 그런 비문학 글쓰기랑 이런 문학 글쓰기 있죠. 이거는 필요로 하는 영역이 그 재능이 다른데 확실히 소설 쪽은 재능의 영역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한강 작가님의 이 채식주의자 제가 읽으면서 느낀 건데 재능도 재능이겠고 이 작가님의 피나는 노력이 느껴지더라고요. 재능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체가 그냥 일반적인 그냥 글 좀 쓴다 하는 사람들의 문체가 아니죠. 굉장히 아주 쫀쫀하고 치밀하고 탄탄하게 이 문체나 이런 스토리 라인들이 쭉 이어져 있어요. 아주 촘촘합니다. 그 비유나 이런 표현들이 아주 촘촘하고요. 저도 나름 책 꽤나 읽는다는 사람인데도 제가 모르는 단어들이 이 책을 읽다 보면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메모를 하면서 한글인데 한국말인데도 모르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메모를 하면서 찾아가면서 물론 뭐 앞뒤 맥락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방명 이런 거 방명은 뭐 그렇지 그런 거 우두망찰 방명 요런 단어들이 나와 이런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는데 그러니까 알기는 알아 앞뒤 맥락을 보면 알기는 아는데 근데 평소에 제가 한 번도 손으로 써보지 못한 그런 단어들을 이 한강 작가님께서 이 작품에서 여러 번 나오는 거 보면서 이게 어휘력도 물론 장난 아니다. 물론 뭐 작가니까 전문 작가니까 노벨상 받을 정도의 작가인데 하물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쨌든 이 채식주의자는요. 뭐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또 너무 스포가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한 4-5시간 시간 내서 나의 올해 2024년 가기 전에 나의 문학적 소양을 좀 넓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고 절대 가볍고 유쾌하고 그냥 재미만 마냥 있는 책은 아니다. 여러 가지 폭력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촘촘하게 약간 미적지근하고 찝찝하게 이야기가 전개되어 나가죠. 마지막에 우리 나무불꽃에서는 결국 죽을 자유마저 허용되지 않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죠. 결국은 채식하고 싶다 그러는데 가족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앞부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중간 부분에서는
뭐 그런 관계성에 대한 제약 같은 게 또 나온 거 어떻게 보면은 뭐 형부와 뭐 처제 뭐 이런 거 그런 관계성.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얘가 이 주인공 영애가 나무 되고 싶고 그냥 나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억지로 튜브로 음식물을 이제 채식 뿐만이 아니라 그냥 미음 같은 그냥 음식물 자체를 이제 이게 삽관에서 넣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거 그 영역마저도 이제 그 쉽지가 않은 거지. 영에는 거부하고 병원에서는 음식물을 이제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죽을 자유마저도 곡기를 끊고 내가 스스로 세상을 하직하겠다라는 자유마저도 병원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거죠. 저는 좀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리버럴리스트라고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게 그냥 냅두면 안 되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채식 그냥 하면 안 돼? 그럼 냅둬. 뭐 밥 먹기 싫어? 먹지 마. 뭐 이런 거지 뭐. 좀 권유는 해볼 수 있지. 좀 밥 먹는 거 어때? 뭐 채식 해보는 거. 채식 그 부분도 이제 고기 좀 먹으면 어때 하고 좀 권유는 할 수 있는데 죄송해요. 자꾸 감기야 감기. 막 이게 나와 제 어쨌든 고기 먹어보는 거 어때? 밥 먹어보는 거 어때? 권유는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거부하면 뭐 할 수 없는 거지. 그냥 가장 기준이 되는 건 그거야. 남한테 피해를 아우 자꾸나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이면은 사실상 저 개인의 관점은 그냥 뭘 하든 그냥 냅두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영혜의 전 남편이 이혼을 하잖아요. 그것도 이해돼요. 자기 부인이 미쳐가는데 그런 미친 여자를 데리고 살 남자는 제가 봤을 때는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해. 그래서 영원한 사랑, 영원한 내 편 이런 거 다 소용없고요. 이 영애의 친언니가 결혼한 남자, 예술충 남자도 결국 자기 친동생이랑 바람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행동만 보면 그건 바람이지, 그치? 바람이고 불륜인데 역시 남자 보는 눈의 중요성, 남자 보는 안목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여자가 너무 생활력이 강하고 성실하고 묵묵하게 남 배려하면서 자기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못된 놈 만나가지고 자기 인생 꼬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영애 친언니가 제일 불쌍해. 그 미친 여동생 케어에 예술충 남편은 막 그 지 여동생이랑 바람나고 잠적해. 그냥 뭐 아무튼 엄빠도 이상해. 아무튼 제일 불쌍한 사람은 친언니지. 친언니가 제일 불쌍해. 그러니까 남자 보는 안목이 그만큼 중요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도 네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해.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나 안 참을 거고 난 내 인생이 가장 우선이고 내 욕망에 충실할 거고 너도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러니까 이게 가장 깔끔하지 않나? 뭐 고기 먹기 싫어? 그럼 맘대로 해. 뭐 밥 먹기 싫어? 맘대로 해. 곡기 끊고 싶어? 네 알아서 해. 삶을 그 유지할지 아니면 끊을지도 그것 또한 너의 자유지. 너 태어나는 건 너의 자유가 아니었지만 삶을 연명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것도 너의 자유고. 그런 거죠.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 싫으면 싫다. 당신 왜 그러냐? 그냥 자기 욕망을 거세하지 않고 참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고 좀 그런 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이 정말 나란 사람은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과 좀 많이 다르다. 영애처럼 미치광이도 아닐 뿐더러 이 영애 친언니처럼 이렇게 인고의 아이콘도 아니고 이 영애 전 남편처럼 그렇게 아주 그 프랙티컬한 사람도 아니죠. 영애의 전 남편은 그 필요에 의해서 결혼했다가 그 필요가 사라지니까 자기 부인 버리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지.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결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영애의 전 남편처럼. 그리고 영애의 부모님처럼 그렇게 쓸데없이 폭력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영애 언니의 그 잠적한 그 예술충 남편처럼 그렇게 이제 여러 사람 피곤하게도 안 하지, 그치? 지가 예술을 할 거면은 제가 만약에 영애 친언니의 남편이 그 도망간 남편이잖아, 예술충 남편이잖아. 그럼 결혼을 안 합니다. 제가 그런 캐릭터라면 결혼을 안 하죠. 왜? 나의 선택으로 인하여 말미암은 여러 그 애프터매스들이 그 결과치들이 별로일 게 너무 뻔히 보여. 그래서 저는 이 채식주의자 책을 보면서 느낀 게 언니가 제일 불쌍하다 그랬잖아. 그것도 그렇고 그냥 남의 선택에 관여도 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내 삶을 굳이 희생하지도 말자.
그리고 책임지지 못할 짓은 그냥 엔간하면 하지 말자라는 게 저 개인의 이 채식주의자를 보고 느낀 관점이고, 정말 대작가라는 거는 문체, 단어, 어휘, 이런 그 문단, 그리고 이야기 구조를 보면서 확실히 느꼈습니다. 와, 저도 이 정도급 그 구성과 이야기를 쓸 수 있으려면은 얼마나 많은 그 시간들을 할애해서 이렇게 그 훈련을 해야 될지가 가늠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어쨌든 저는 생산자의 의미로 이 책을 생산자의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더 좀 뜻깊었던 책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채식주의자 리뷰 좀 많이 길어졌죠?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좋은 영상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지금 너무 재채기 많이 했어. 안녕히 계세요.